11장 1945년부터 1947년 누군가가 데킬라 1리터를 퍼마시고 나서 단 1초 만에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말한다면 좀처럼 믿어지진 않겠지만 이건 실제로 해리 트루먼에게 일어난 일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음을 접한 부통령은 알란과의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자신을 최대한 빨리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데려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덕분에 레스토랑에 혼자 남게 된 알란은 지금까지 먹은 음식값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수석 웨이터와 한참을 싸워야 했다. 그는 곧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뿐인데 설마 음식값을 떼먹게 하겠느냐. 더구나 당신은 방금 전 트루먼 씨의 새 주소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결국 수석 웨이터는 그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터덜터덜 걸어서 연구소로 돌아온 알란은 미국 최고의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을 보좌하는 조수경 커피 웨이터의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 한데 이 학자들은 왠지 그를 약간 거북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몇 주일 뒤에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 알란은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때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어이 알란, 나 해릴세. 해리라니? 어떤 해리? 알란이 되물었다. 트루먼. 이런, 대통령 해리 S. 트루먼도 몰라? 우와, 멋진데? 일전에 식사는 고마웠어요, 대통령 각하. 그런데 혹시 집에 돌아갈 때 직접 조종관을 잡은 건 아니시겠죠? 아니, 그럴 일은 없었단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포스2에 구비된 안락의자에 누워 푹 잘 수 있었으며 5시간 뒤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돼서야 잠에서 깨어났단다. 해리 트루먼은 전임자가 갑작스레 사망해 몇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알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거였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짬을 내어 여기에 한번 들러줄 수는 없는가? 알란은 물론이라고 대답했고 다음날 아침 당장 짐을 싸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미합중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는 알란이 상상했던 것만큼이나 오버, 타운형이었다. 지금 그는 거기에 앉아 몇 주 전에 술벗이었던 사내가 하는 말을 차분히 듣고 있었다. 지금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무시해버리기 힘든 어떤 여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숭메이링이었다. 혹시 알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녀는 중국 국민당의 수장인 장제스의 부인이었다.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루스벨트 부인과 절친한 사이였다. 그녀는 수만 명의 청중을 몰고 다녔고 심지어 국회에서 연설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반공투쟁과 관련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에게 구두로 약속해 준 것들을 지키라고 닥달하는 통에 트루먼은 진이 빠질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정치와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는 짐작은 했어요. 알란이 말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피하기 힘든 문제지. 해리 트루먼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트루먼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국민당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싸움은 이들이 만주에서 공동전선을 펼쳐 잠시 소강 상태를 맞고 있단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하는 즉시 중국은 다시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거란다. 일본이 항복할지는 어떻게 알죠? 알란이 물었다. 왜 그런지는 자네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알 텐데. 트루먼은 이렇게 대꾸한 다음 곧바로 주제를 돌렸다. 그는 중국의 내부 정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알란으로서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첩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이 내전의 승자가 될 것 같으며 OSS, 즉 미국 전략정보국은
장제스의 군사 전략에 의문을 품고 있단다. 지금 그는 도시에만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방치해 공산주의자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놔두고 있다는 거였다. 물론 미국 정보국은 공산당 수령 마오쩌둥을 조만간 제거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 사이 그의 이념이 중국 민중 사이에 뿌리를 내릴 위험이 있단다. 심지어 장제스의 부인, 그 짜증나는 숭메이링 여사조차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란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알란은 너무나 지루해 듣기를 멈춰버렸다. 그저 멍하니 타원형 집무실을 바라보며 잡념에 빠져들었다. 저 유리창은 방탄유리일까? 왼쪽에 단문은 어디로 통할까? 이 거대한 양탄자를 세탁하러 가져가려면 무게가 엄청나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그는 대통령이 자기 설명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려고 또 한바탕 지루한 질문을 늘어놓기 전에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물었다. 미안한데요, 해리. 나한테 바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농촌 지역에서 활개치는 것을 저지한 일과 관계된 건데.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숭메이링은 우리더러 무기 제공 등 군사 원조를 강화해달라고 쪼아대는데.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대간절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냐고요? 알란이 세 번째로 묻자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자네가 중국에 가서 다리들을 좀 폭파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라면 빨리 좀 얘기하시지. 알란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최대한 많은 다리를 날려줘야 해. 공산주의자들의 통행로를 가급적 많이 파괴해서 새로운 나라를 구경한다는 건 신나는 일이죠. 난 자네가 숭메이링의 부하들에게 다리 폭파하는 법을 훈련시켜서 언제 출발하죠? 물론 알란은 폭약 전문가였다. 그리고 술 몇 잔 나누면서 몇 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절친이 된 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스웨덴 사람이었다. 만일 알란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왜 이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외국인인 자신을 선택했느냐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대통령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군사지원 프로젝트를 공공연히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미국은 장제스와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다리들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 폭약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을 은밀히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휘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장제스의 아름다운 부인. 하지만 트루먼이 보기에는 벤 같은 여자이며 반은 미국인이라 할 수 있는 숭메이링이었다. 가장 고약한 점은 이 모든 게 숭메이링과 엘리너가 차 한잔 마시는 중에 결정되어 버린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알란 칼손을 숭메이링에게 소개해준 다음 자기는 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에서 손을 뗄 생각이었다. 그의 일정에 잡혀있는 다음 업무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심지어 직접 버튼을 누르는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필리핀 동부에 위치한 한 섬에서 B-29 폭격기 한 대가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수차례 성공적인 실험을 거친 뒤였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그 다음 날은 1945년 8월 6일이었다. 이제 삶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에 뛸 듯이 기뻤던 알란 칼손은 숭메이링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이 약간 잡쳐버렸다. 그는 워싱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 그녀에게 연락해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겹겹이 둘러싸인 경호원을 통과해 마침내 그녀와 마주한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전 알란 칼손입니다. 숙메이링은 그가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알라그자를 가리키며 딱딱하게 명령했다. 앉아요. 알란 칼손은 지금까지 정신병자와 파시스트를 비롯해 별의별 취급을 다 받고 살아왔지만 개로 취급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말투에 대해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알라그자가 매우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란이 자리에 앉자 숙메이링은 알란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즉 정치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루스베트 대통령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는 양 얘기했는데 알란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그지없었다. 어떻게 무덤에 누워 계신 양반이 이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거지? 숙메이링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그 어릿강대 같은 마오쩌둥이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독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왜 그토록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장제스는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근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알란이 물었다. 숙메이링이 싸늘하게 대꾸하기를 그 문제는 당신 같은 하찮은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당신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를 받들어 이 작전을 수행하려고 보낸 사람이니 앞으로는 자기가 질문할 때만 입을 열란다. 알란이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화를 내는 것이 천성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대꾸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했다. 내가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만일 그 뒤 변한 게 있다면 신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주기로 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인께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신다면 나도 더 이상 부인을 괴롭히고 싶지 않네요. 중국은 다음 기회에 방문해도 되니까요. 또 다리를 폭파하는 일이라면 벌써 충분히 해봤고요.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불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어머니가 막으려 했던 이유, 숙메이링에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그녀는 이 결혼 덕분에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았던가. 여기서 숙메이링은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뭔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루스벨트 부처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 미국인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이자는 대관절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지? 그 요령없는 트루먼은 왜 이런 인간을 보낸 거야? 숙메이링은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타입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 그녀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아직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이번에는 유럽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영영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겠죠? 알라는 분을 오래 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영영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러시아 혁명이 터지기 바로 전날 니콜라이 차르에게 가서 붙은 자기 부친의 한심한 예도 있지 않은가. 이틀 후 알라는 숙메이링과 그녀의 개인 경호원 20여 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는 그들을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상하이까지 실어다줄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라는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숙메이링과 마주치지 않고 지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 숨어있기에는 배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매일 저녁 선장실에서 열리는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좋은 점은 음식이 푸짐하다는 것이고 불편한 점은 거기에 알란과 선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정치 얘기를 하는
숙메이링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었다. 바나나가 주재료인 어떤 끔찍한 녹색 음료를 술이랍시고 식탁에 올려놓는데 늘 예절 바른 알라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술이라 하는 것은 목구멍에서 뱃속까지 단번에 넘어가 주어야지. 이것처럼 이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반면 숙메이링은 이 음료를 꽤나 좋아했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의 끝없는 정치적 행설수설은 개인적인 어조를 띄어갔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어릿강대 마오쩌둥과 그의 공산주의자 졸개들이 내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모두 군사 원수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남편 장제스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남부 도시 충칭에서 마오쩌둥과 평화협정에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선장님, 그리고 칼손 씨.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벌이다니요. 숙메이링은 평화협상은 깨진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정보요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산군이 스촨성의 항량한 산지에 직결해 그들의 수령을 기다리고 있단다. 숙메이링의 정예요원들 생각으로는 어릿강대와 그의 졸개들은 북동쪽의 산시성과 후난성으로 올라가면서 가증스러운 선전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그녀도 같은 의견이란다. 알라는 그녀의 설명을 밤새도록 듣고 있어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려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으나 예절 바른 선장은 차마 그러지를 못했다. 그는 달짝지근한 바나나 술을 그녀의 잔에 부어주며 질문을 거듭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이 왜 그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이해한 바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이 군사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는 것 같던데. 이 질문은 지옥 같은 저녁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숙메이링은 답을 하길 자신의 칠푼이 같은 남편은 젖소와 다름없는 지능과 카리스마를 지녀 무엇보다도 도시를 장악해야 한다는 멍청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단다. 숙메이링은 자신은 마오쩌둥을 정면 공격하겠다는 야심은 전혀 없단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어떻게 제대로 무장도 안 된 20명의 인원이, 아니 칼손씨까지 합치면 21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스촨성의 험준한 산지에서 마오쩌둥의 대군과 맞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계획은 훨씬 교묘해요. 그녀의 첫 번째 단계는 공산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어릿강대의 기동성을 제한하는 거란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천재 같은 남편에게 이해시켜주는 거란다. 공산주의자들이 발목이 묶여 활동이 뜸해진 농촌 지역에 신속히 군대를 보내어 중국 인민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당이며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데리고 있으면 국민의 지도자가 되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지금 숙메이링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어릿강대 마오쩌둥조차 이해하고 있건만 오직 그 칠푼이 같은 장제스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그런데 소도 뒷걸음치다 가끔 쥐를 잡는다고 이 칠푼이 장제스도 잘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평화협상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곳이 아닌 충칭으로 부른 점이란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평화협상이 결렬된 뒤 어릿강대와 그의 졸개들이 적어도 숙메이링의 개인 경호대와 칼손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양쯔강 이남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란다. 이 상태에서 칼손이 다리 몇 개만 폭파시키면 어릿강대는 꼼짝없이 티베트의 산지에 갇힐 거란다. 만일 그때 이미 마오쩌둥이 양쯔강 이북에 올라와 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란다. 공격 방향만 약간 바꿔주면 된단다. 강이 5,000개나 된다는 중국 땅에서 이 기생충은 결국 도간에 든칠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튀려고 마음 먹든 그를 가로막을 물은 있으니까. 기생충, 어릿강대. 알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어릿강대 기생충과 전쟁 중인 저수 아이큐의 칠푼이 무능력자 명성이.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바나나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뱀. 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 그런데 선장님, 이건 이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긴 한데요. 혹시 이 배에 슈납수가 몇 방울이라도 있나요? 이 느끼한 바나나 술 좀 씻어내리고 싶어서요. 아니, 유감스럽게도 선장에겐 그런 게 없단다. 하지만 칼손 씨가 색다른 풍미를 맛보고 싶다면 술이야 얼마든지 있단다. 레몬술, 크림술, 박하주. 아, 그럼 이것도 아무 관계 없는 문제긴 한데요. 우리 상하이에는 언제 도착하죠?